예,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을 보는 거, 별을 보든 우주를 보든 지구를 보든, 예. 자연과학적으로 이 자연을 본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예. 말 그대로 별, 은하,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죠. 예, 지구. 그 다음에 지구에서 지난 40억 년 동안 생명의 진화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런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적 존재인 인간의 정신작용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지구에서 생명의 진화, 지구 자체, 그리고 우주,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한 4개의 이 범주에 대해서, 이제 출발이, 생명체. 인간으로 가는 길에 생명체를 이해하려면, 세포를 이해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죠. 바이러스를 세포로 안 부르죠. 바이러스를 생명이냐 아니냐 아직 논란 중인데, 분명한 거는 박테리아나, 동물, 식물, 버섯, 곰팡이 모든 생명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쭉 해서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세포를 또 보는 관점은 세포 속에는 많은 분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라는 개념을 좀 더 철저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포를 공부한다면 우리가 바위나 강물이나 하늘을 볼 때는 분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포라는 이렇게 가죽 주머니, 곰풍선 같은데 물하고 그 속에 뭔가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자인데, 이런 사고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별 속에는 핵융합을 해갖고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별 속에는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분자 상태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예, 단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 속은 온도가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미니멈 한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0만 도. 행성 지구에서는 원자력 이외에는 1000만 도, 원자폭탄이나 핵분열 이런 가정 내놓고는 1000만 도 온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핵융합, 핵분열. 그래서 별 속에는 분자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분해돼서 전자하고 원자핵으로 분해되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그 양성자들이 각각 독립돼 나오고, 그리고 전자가 랜덤하게,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 이런 입자들이 원자를 이루기 전에 이렇게 있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은 대부분 플라즈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에도 외곽에는 분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의 부피의 99%에 해당되는 그 내부에는 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의 온도가 대략 6000도쯤, 5800도, 6000도쯤 되잖아요. 그럼 6000도 정도 되면 분자는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곽에서 쭉 바깥에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분자들이 간혹 존재할 수는 있어요. 주로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서 레드 자이언트, 적석 거성이 되면 별이 굉장히 커질 때 별의 외곽에서는 산소, 탄소, 이런 원자들이 산소하고 탄소가 결합해서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하고 질소가 결합해서 NO, 뭐 이런 분자들이 초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온도가, 지구는 아무래도 지구 내핵의 온도 해봤자 5000도, 10,000도가 안 되거든요. 그럼 지구에서는 원자 상태가 모여서 결정도 만들고, 그리고 분자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성 지구에서도 분자 상태를 카운트해보면 의외로 드물어요. 지구 전체로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하늘을 한번 봅시다. 하늘은 공기가 대략 100kg까지 있어요. 예. 100kg까지, 지구 표면에서 하늘 100kg까지의 분자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늘, 100kg 이 두께의 하늘도, 대기층도 분자는 한 3종류밖에 안 돼요. 뭐? 바로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산소 분자가 21%, 그 다음 질소 분자가 70% 이상이 되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공기 분자를 이렇게 모았을 때 질소든 산소든 다 하나를 카운트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는 몇 개 있느냐 하면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400개 정도가 이산화탄소 분자입니다. 요약하면 이 대단한 이 하늘이란 대기청도 분자는 고작 3개밖에 없습니다. 메인이. 물론 뭐 좀 더 하면 이제 구름 같으면 수증기니까 물 분자가 있을 수 있죠.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게 공기의 거의 다입니다. 4개 분자예요, 4개 분자. 물론 뭐 조금의 메탄 분자 들어가는데 뭐 소수고, 대략, 3개, 4개. 그래서 하늘에 100km까지 분자가 뭐 100개, 수십 개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한 5개 미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다를 볼까요? 바다는 분자가 몇 개일까요? 예, 이건 대단한 질문입니다. 바다에는 몇 개의 분자가 있느냐, 몇 종류의 분자가 있느냐. 뭐 개수는 뭐 천문학적으로 많죠. 우리 지구상의 액체 상태의 바다에는 몇 종류의 분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H2O라는 물 분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바다의 물에 뭐 소금이 있는데, 소금 분자인가? 이거 중요한 또 관점입니다. 소금은 분자식이 우리 알죠? NaCl이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는 NaCl 소금 덩어리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Na하고 Cl이 분리된 상태로 있죠. 그럼 나트륨하고 염소 이온일 뿐이죠. 네, 나트륨은 금속 양이온이고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건 분자가 아니죠.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많거나 부족한 이온 상태로 있는 거죠. 왜? 다른 물 속에 칼슘 이온이 많아요. 그것도 원자 상태에 전자가 부족한 경우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바다는 깡그리 딱 하나의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 우리 생명체는 분자로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그럼 생명체는 세포가 모여서 된 거니까 생명체 다 볼 필요도 없고 대표, 세포 하나를 딱 보면 알죠. 그럼 세포를 고무풍선이라 생각하면 돼요. 고무풍선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고무풍선 막이 세포막이라 보면 돼요. 그럼 고무풍선 안에 드는 물에는 몇 종류의 분자가 녹아 들어가 있는가? 자, 이제 그 속에는 설탕이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소금이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칼슘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 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소금은 분자로 안 있어요. Na하고 Cl로 갈라지는데 그러면 설탕은 분자로 있을까요? 물 속에? 흔히 설탕물이잖아요. 설탕은 분자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설탕은 바로 과당하고 포당이 결합한 이당류이기 때문에 물 속에도 분자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직관하고 다릅니까? 소금이나 설탕이나 딱딱한 고체 덩어리잖아요. 근데 물에 녹여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소금은 분자 상태로 있지 않고 나트륨하고 염소라는 두 개의 음이온, 양이온으로 갈라지고 다시 말해서 이온 상태로 있게 되고 설탕은 분자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 속에 우리 세포라는 게 70%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곰풍선을 하면 그 속에 있는 분자가 몇 종류일까요? 세포 하나당. 그러면 이 분자가 뭐가 있느냐 하면 포도당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아미노산도 있을 수도 있고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DNA도 있을 수 있고 다 이게 분자입니다. DNA나 단백질은 분자인데 엄청 큰 분자이기 때문에 이걸 고분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가 뭐 개수는 한 20억 개, 종류는 한 20만 개, 뭐 대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1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분자 종류가.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생명이 흔히 신비롭다. 우리 인체가 소우주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생명이 신비롭다는 말은 다른 걸로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딱 뭘 하나 물어보면 되느냐 하면 그 속에 분자가 몇 종류가 있는가. 개수가 아닙니다. 종류가 몇 개냐. 지구를 뒤덮고 있는 바다는 분자 종류가 딱 하나입니다. H2O라는 분자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 이때 물 분자는 기체 상태의 물입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세포 속에는 10만 종류 넘는 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왜 신비롭냐? 바로 분자로 보면 명하다는 거예요. 우주에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세포만이 10만 종류의 분자를 가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별 속에는 아예 분자 상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주는 질량으로 보면 99%가 별로 돼 있죠. 그리고 우주 전체로 보면 이렇게 분자가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거의 뭐 한 20마이크로입니다. 20마이크로 쪼매는 고무 물주머니 속에 10만 종류의 분자를 가다 놓는 그런 상태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존재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아직도 외계 생명체를 그렇게 지난 10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화성, 그 다음에 유로파, 뭐 온갖 곳을 다 조사를 했는데 세포 단 하나 발견 못 했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생명이 신비롭다. 간단하면 지금까지도 생명은 지구 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완전히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생명 그 자체가 우주 전체보다도 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분자로 보면. 그래서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전자공학을 하다 보니까 전자나 원자 핵이나 양성자나 이런 쪽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그걸 막 그 몸에 붙이고 이렇게 지난 한 20, 30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을 전자공학 한 사람이 딱 들어가 봤더니 이걸 전자나 양성자나 특히 분자 관점에서 보면 생명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생명체는 바로 분자, 그다음 분자 중에서도 분자하고 또 어떤 작용인데 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온은 뭐냐 하면 금속 양이온, 그다음에 수소 양이온, 그다음에 염소 음이온, 이제 음이온 양이온 들어보셨죠? 산소 음이온, 이런 플러스 전기나 마이너스 전기를 띤 원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자는 중성입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전기 중성입니다. 그런데 원자 핵은 그대로 두고 전자가 많거나 적어집니다. 만약에 산소 같으면 전자가 8개 있고 양성자가 8개 있고 중성자가 8개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양성자 8개, 전자 8개 같으면 바깥에서 보면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전기 제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1개 더 들어오거나 2개 더 들어오면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산소가 되죠. 그걸 산소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생명 현상은 뭐냐면 주로 금속 양이온, 양이온들은 주로 금속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마칼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래서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칼슘은 플러스 2가, 칼륨은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 전자가 2개 모자리거나 중성 원자에서 1개 모자랄 때는 1가, 2개 모자랄 때 2가 금속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은 플러스 전기를 띤 금속 양이온하고 카본을 중심으로 한 그 거대한 분자들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띤 원자를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전기를 뗐다는 말은 뭐냐면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가 도망을 가거나 그다음 전자를 받아들이거나 그럽니다. 전자가 많거나 적어지는 상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가 도망을 가거나 내가 전자를 포로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양이온이든 음이든. 그러면 이온의 작용이 생명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전자가 도망을 가거나 전자를 붙잡거나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발견해서 그쪽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 과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현상은 세포 속에서 전자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쉬기 위해서 쉴 곳을 찾아가는 전자의 이동을 생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강합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고구마, 감자, 모든 탄수화물 이거는 강합성 결과잖아요. 그럼 강합성을 이 관점, 전자 이동 관점에서 보면 강합성은 뭐냐면 물이라는 분자에서 산소란 분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분자에서 전자가 탈출을 해서 산소로 이동한다는 말은 뭐냐면 물이라는 분자에서 전자가 빠져나오면 물이라는 분자가 쪼개져 버립니다.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냐 하면 어떤 물질에 악효풀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주기 때문에 전자가 빠져나오면 그 분자는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산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산화라는 개념은 어떤 물질을 불태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불태우면 재가 남죠. 재는 뭡니까? 불면 다 날아가죠. 나무 토막은, 장작 나무 토막은 불어도 안 날아가죠. 분해가 안 되죠. 근데 재는 왜 분해가 될까요? 간단히 이제 엄밀한 과학 그건 아닌데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나무는 산산조각을 하지 않는데 재는 불면 다 날아가느냐? 바로 결합하는 전자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라는 분자에서 전자가 빠져나오면 물이 분해가 되고 그러면 빠져나온 전자는 마지막으로 어디 가느냐 하면 산소 원자에 갑니다. 그럼 산소 원자는 전자를 받아들이면 마이너스가 하나 왔죠. 그러면 중성을 지키기 위해서 플러스를 하나 더 갖고 와요. 그 플러스가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에 전자가 4개 오고 양성자 4개를 갖다 붙이면 물 2분자가 됩니다. 생명은 크게 2가지 과정입니다. 강합성하고 호흡이 이 2개 양대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강합성의 바로 전자 이동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물에서 산소로 전자 이동 과정을 강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물이 쪼개지에서 양성자가 수소가 빠져나오고 바닷물이 쪼개진 그 물의 산소 분자는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산소 기체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은 뭐냐면 강합성의 결과는 물에서 산소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과정을 동반해서 뭘 만드냐면 포도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지구상의 에너지 소스인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호흡은 이제 강합성에서 만든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분해하느냐 하면 우리 세포, 모든 동물, 식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용광로, 아궁이에서 바로 산소하고 포도당을 결합시켜 갖고 포도당을 분해해 버립니다. 그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산소에서 호흡 결과는 뭐가 되느냐 하면 산소가 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해주겠습니다. 강합성은 물이 산소로 바뀌는 거고 호흡은 산소가 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허파로. 그래서 모세혈관을 타고 우리 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어간 산소가 불태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산소가 전자를 받고 양성자 결합을 다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강합성은 물에서 산소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반대로 호흡은 산소에서 물로 전자가 가는 과정입니다. 다 쉴 곳을 전자가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쉴 곳을 찾아가는 전자의 이동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에너지 소스이기도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게 먼저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수화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단백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질이란 말을 씁니다. 일단 이걸 그냥 지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할 때 그 지방입니다.
근데 그 용어는 지방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그 대신 그보다 더 훨씬 거의 한 3배 이상 그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리피드란 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는 DNA가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 RNA를 한꺼번에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핵산이라 부릅니다.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이렇게 일반 용어로서 쓰는 물질은 요 4가지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 요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뭐라 하냐면 덩어리가 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가 커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덩어리가 커요.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구분하지 않고 고분자라 그래요. 고분자. 분자인데 이게 노풀고자를 쓰는데 덩어리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영어로 폴리마. 자, 폴리란 말이 구슬이 많이 모였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게 폴리마라 불러요. 이 폴리란 말을 많이 불러요. 한자로 뭐라 쓰느냐 하면 이걸 중합체라 불러요. 무거울 중자, 합할 합자. 구성 요소를 더해갖고 봤더니 굉장히 무겁더라. 자, 이건 이제 고분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분자로 보셔야 돼요. 플라스틱 같은 걸 고분자라 그래요. 또 고무 있죠. 고무 타이어, 고무줄. 이것도 고분자입니다. 예, 이런 건 이제 고분자라 그래요. 거기서 생체 고분자가 이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 4가지 일단 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현상은 큰 덩어리로서 이 고분자 4개가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분자 같으면 이거에 구슬에 해당되는 거. 이거에 구슬에 해당되는 거는 도대체 뭔가? 자, 그것도 일단 그래 놔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나 모듈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옷을 방에 너부르전한처럼 온갖 혼란이 일어나요. 무슨 혼란이냐면 개념적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핵심을 빨리 잘하려면 단계별로 이게 큰 집합이냐, 이걸 집합 관계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분자면 요거에 하나, 요 구성 요소 하나, 요거 있죠, 하나. 그러면 요걸 또 다른 버전을 이야기하면 요 하나를 뭐라 부르냐 하면 뭐라 부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고분자가 아니고 그냥 분자인데 이건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 하면 폴리마 대신 이걸 모노마라 불러요. 모노머. 이걸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이건 단량체라 불러요. 헛단. 단량체, 중합체, 모노마, 폴리마. 자,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DNA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요거 내가 좋아하는 비유는 뭐냐면 이걸 만약에 이걸 목걸이라 그러면 자, 이게 목걸이라 하면 이거는 구슬이라는 거예요. 요 비유가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죠. 이건 구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구슬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무엇이 탄수화물을 만들었는가? 이쪽에서. 요게 뭐였을 거네.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자, 이걸 포도당이라 그래요. 포도당이 구슬 하나요. 그럼 탄수화물은 구슬을 만든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백질은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목걸이는 뭘로 되어 있느냐? 다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미노산이요. 아미노산이란 구슬이요. 자, 이쪽은 구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목걸이요. 예.
아미노산에서 모여갖고 단백질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질은 뭔가?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 비유가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아닌데 일단 러프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지질의 요거는 뭐냐 하면 그냥 지방산으로 일단 보는 게 좋아요. 지방산으로 보면 돼요. 그거하고 지질이 모노머 폴리머 약간 비유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핵산 DNA, RN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구슬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바로 DNA가 되고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요 한 문자마다 다릅니다. 우라실이 바로 RNA 목걸이가 돼요. 간단하죠?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관계를. 네. 자, 그 다음에 모노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포당은 어떻게 됐나 하면 구조가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사슬 구조도 가질 수 있고 고리 구조도 가질 수 있어요. 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가 그 108염주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목걸이처럼 고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슬 포당 하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당은 가운데 카본이 있고 옆에 수소가 있고 OH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산은 가장 기본 요소가 어디 있냐면 이 카본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수소가 양쪽에 다 수소가 있다는 겁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포당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을 분자 관점에서 가장 기본을 찾아보라면 가운데 카본 있고 오른손에 수소 잡고 있고 왼손에 OH 요렇게 잡고 있는 요렇게 된 걸 위로 아래 위로 계속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붙인다는 말이 뭐냐면 일로도 똑똑똑 간다는 거예요. 일로도 쭉쭉쭉 가는데 기본 패턴이 요거라는 거예요. 기본 패턴이 요걸 n번 아래 위로 반복한다. 그럼 반복한다고 뭐 수천 개, 수만 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개냐 하면 요렇게 반복해서가 기껏해야 이렇게 되면 사슬이 되죠. 사슬이 있는데 6개, 5개, 4개, 3개. 요게 바로 생명현상의 가장 주역인 카본이 6개, 포도당, 카본이 5개,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카본이 3개, G3P, 카본이 2개, 아세틸코어 엔자임 A, 카본이 1개, 이산화탄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개수를 생물학을 딱 공부하면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분자가 있을 때 카본이 몇 개로 되어 있는가를 카운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포당이란 대단한 분자,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 현상을 만드는 이 포당이라는 분자는 카본이 6개, 5개, 4개, 3개, 2개, 요 5개, 요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카본이 하나잖아요. 플러스 이산화탄소. 자, 다시 할게요. 카본이 1개 이산화탄소, 카본이 2개 아세틸코엔자임 A, 카본이 3개인 거는 한 5, 분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G3P 뭐 있고, 카본이 4개인 분자, 좀 드물지만 있습니다. 카본이 5개인 분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카본이 5개인 분자의 백본 구조로 들어가는 리보스당, 디옥시 리보스당, 카본이 5개입니다. 그 다음 카본이 6개인 분자, 그게 바로 포당입니다. 카본이 7개인 분자가 있느냐? 분자가 있긴 합니다. 셉툴루스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건 간혹 나옵니다. 포당이 1000번 나오면 카본이 6개인 분자가 1000번이 나오면 카본이 7개 분자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다 하면 돼요. 카본이 8개, 9개 있느냐? 생명 내에서는 있습니다. 카본이 그 다음에는 카본이 16개, 18개, 20개, 22개, 24개.
바로 카본이 20개인 걸 아리키톤산이라고 합니다. 카본이 22개인 게 오메가3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카본 개수만 따진다. 자, 반복할게요. 생물학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카본의 개수를 따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포당한 카본이 탄소가 6개다. 요게 바로 포당이요. 요게 포당이고 카본이 5개인 요 분자가 리보스당이요. 자, 리보스당을 아셔야 리보스당은 RNA, DNA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은 더 간단해요. 지방산은 요렇게 된 분자가 아래로 계속 연결되는 요 과정입니다. 요 기본 패턴. 그러면 포당하고 지방산을, 물론 다른 게 뭐 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데 보면 산소도 들어오고 황도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그까지 다 따라오지 마시고, 그거는 이 분자들이 100개 나타나면 그게 1개 정도 나타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99%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포당 딱 나오면 C 한쪽은 H 한쪽은 OH 요거구나 딱 요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름기 돼지기름이든 뭐 모든 거 석유 그 다음에 석탄 할 것 없이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가운데 카본 있고 오른쪽 팔에도 수소 왼쪽 팔에도 수소, 그게 아래로 수백 개 수천 개 연결된 것 뿐이네. 됐죠? 예. 그래서 이 패턴, 기본 패턴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아미노산은 기본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아미노산이 됐든 뭐든 내가 이 카본을 빨간 걸로 쓰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전부 다 카본 중심입니다. 이 카본이, 아미노산도 카본이라는 이 분자는 팔이 4개입니다. 하하하. 카본이라는 분자는 요 팔이 4개예요. 내가 요 까만색으로 적는 이유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안 적는 이유는, 요 팔은 빨간색에도 50% 내고 만들고, 이 팔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팔이 지금 이제 선 하나 끈 게 이 팔을 요렇게 요 반은 수소가 전자 하나 낸 거고 요 반은 탄소가 전자 하나 낸 거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해도 안 되고 파란색으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돈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공유란 말은 돈을 각자 내갖고 하나의 금고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각각 원자들이 전자를 하나씩 내갖고 2개의 전자가 팔이 하나 돼요. 그 2개의 전자의 출처는 하나는 A라는 원자에서 왔고 또 하나는 B라는 원자에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원자, B라는 원자가 가까이 결합을 하려면 각자 자기 아들 한 명을 내보내야 돼요. 내갖고 내 것도 아니고 A 것도 아니고 B 것도 아닌 공동 재산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공유결합입니다. 그 결합이 굉장히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결합은 지금 선을 끊는 건 전부 다 공유결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카본이 반드시 카본은 팔이 4개라는 거. 됐죠? 그럼 팔에는 전부 다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팔 4개의 물건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카본이 하나가 있고,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잡고, 이렇게 적습니다. 일단. 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쪽 팔에, 요 밑에는 또 수소를 그냥 잡아요. 양성제를 하나 잡아요. 예.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뭘 잡느냐 하면 요 위에는 뭔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그냥 R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냐면 이 R이 다 달라요. 이게 20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20가지. 그래서 예를 들면 R1, R2 해갖고 R이 20가지나 다른 변형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요 앞에 있는 팔에 뭐가 붙느냐 하면 바로 이 질소가 붙는 거예요. 네. 자, 이래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보이네. 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포당은 카본의 양쪽 팔에 수소하고 OH가 있고, 그러면 자, 수소하고 OH를 다시 한번 결합을 시켜볼까요? 요거 결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요거 떼내면 요거 플러스가 되고, 요거 떼내면 요렇게 OH가 있어요. 요렇게 해보세요. 그럼 2개 결합하면, 요거 2개 결합하면 HOH가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H2O죠.
그래서 포당은 기본 패턴이 양팔에 물을 반 쪼개갖고 한쪽은 수소를 잡고 있고 한쪽은 OH를 잡고 있는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포당입니다. 기본 형태가. 그런데 지방산은 양쪽이 동등해요. 딱 균형이 잡혔어요. 이 오른쪽도 수소, 왼쪽도 수소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카본이. 그러면 카본이 팔이 4개를 했는데 나머지 2개는 지금 아래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래우로. 자, 그러면 아미노산은 뭐냐면 팔이 4개인데 왼쪽 파리는 이산화탄소 COO 잡고 있고 오른쪽 파리는 왜? 완전히 다른 원자를 잡고 있어요. 바로 질소 원자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있냐면 요 질소에 물론 요거 이제 또 엄밀히 쓰면 요거에 H 해갖고 요걸 이렇게 플러스를 적어줍니다. 그럼 뭐 그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 4개의 맨 앞쪽에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여지는데 그러면 이 포당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광 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합성을 했으면 반드시 뭐 2개를 더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로 합성하느냐 하면 빛으로 합성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있습니다. 이 합성하는 빛은 태양빛인데 그거는 파장이 700나노메타, 그 다음에 680나노메타. 이 2개 파장만 씁니다. 나노메타. 그래서 이 파장들이 무슨 색깔이냐 하면 주로 붉은색입니다. 레드.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러면 붉은색의 반대가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이죠. 그린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식물 잎이 그린, 녹색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지구상에 왜 이파리들이 모든 식물의 잎들이 초록색이 됐느냐? 그거는 바로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게 모든 파장이 아니고 700나노메타, 680나노메타의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의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2 파장을 훔쳐 쓰는 거예요. 그럼 그 2 파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식물잎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왜 지구상의 식물잎이 초록색이냐 물으면 식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빛의 파장이 2가지 색깔이고 그게 주로 붉은색에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색깔인 초록색을 띠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광합성했을 때 2개 더하는 2개의 존재는 뭐냐?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분자를 갖고 합성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6분자의 이산화탄소하고 6분자의 물 분자를 바로 빛 에너지가 결합을 시키는 게 광합성입니다. 빛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빛으로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오는 게 C6H12O6라는 물질을 만들고 6분자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광합성입니다.